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필통, 시간의 발견. 인트로 영상에서 동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3월 초 금요일에 경칩이 지났지 뭐예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보니까 옛사람들은 이 무렵의 계절을 이렇게 인식했다고 해요.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 라고요. 그래서 경칩이래요. 와, 너무 시적인 표현이지 않나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약동하는 계절,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계절, 봄입니다. 물론 황사가 심하지만요. 오늘은 이 한 권의 책을 책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제가 책을 사면요, 맨 앞에 구입 날짜와 간략한 메모를 해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근데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펼쳐보다가 날짜하고 메모가 없는 걸 보니까 괜히 아쉽더라고요. 오래전에 이걸 언제 읽었고 어디서 구입했고 중간중간 책에 메모를 해둔 걸 보는 즐거움이 꽤 쏠쏠했거든요. 그때 나를 마주하는 느낌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앞으로 책을 사면 다시 기록해 보리라 뭐 다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요즘은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죠. 외부로도 대여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고 도서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면 또 책을 구입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물론 또 책을 구입하시는 분도 계셔야죠. 그래야 또 이 출판 생태계에서 또 먹고 사실 분은 사셔야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야, 이 제목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참을 수 없다. 이 문장을 보면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볍다고 말을 함으로써 순간 앞에 문장에서 받은 무게감에 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인들의 위선, 언론의 뭐 기레기화, 가족의 지나친 관심, 아니면 전혀 반대로 가족의 무관심, 상사의 논리에 맞지 않는 일방성, 아니면 동료의 흘겨보는 눈, 아니면 동료의 잘난 척? 맛집이라고 찾아가 꽤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돈만 아까울 때,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당신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게 뭐가 있는지요? 이렇듯 나를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꽤 진중하거나 무게감 있게 내 자신에게 다가오죠. 근데 그걸 가볍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네, 그래요. 전 상당히 사는 게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짜증과 오기를 발동시킨 거예요, 저의. 뭐? 존재가 가볍다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존재가 가벼워? 아니 뭐 이딴 책이 다 있어? 산다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데. 이러면서 책을 착 펼쳤습니다. 오기로. 와, 어렵대요. 뭔 말인지 가볍지는 않고 처음부터 니체가 어쩌고 하면서 너무 어렵대요. 그래도 오기로 읽다가 네, 그래서 처음 읽는 것 같은 기분으로 나 자신의 기억에 대한 배신감까지 들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뭔가 또 신비하고 오묘하게 와닿는 첫 페이지였어요. 그렇게 읽어가 보실게요.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원한 회귀의 신화는 부정의 논법을 통해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란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인생은 아무런 무게도 없고 처음부터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서 인간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 잔혹과 아름다움이란 것조차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와중에 30만 명의 흑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갔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잔혹함이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셈이 된다. 이 전쟁이 영원한 회귀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면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 그 전쟁은 우뚝 솟아올라 영속되는 하나의 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프랑스 역사는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자부심도 덜 가질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니 피투성이의 세월조차도 그저 말뿐. 새털보다 가벼운 이론과 토론에 불과해서 누구에게도 겁을 주지 못한다. 역사 속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로베스피에르와 영원히 재등장하여 프랑스 사람의 머리를 자를 로베스피에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영원한 회귀라는 사상은 세상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해주는 시점을 일컫는 것이라고 해두자. 다시 말해 세상사는 그것이 지닌 순간성이랑 정상 참작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사실 이 정상 참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판도 내릴 수 없었다. 순간적인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지는 해를 받아 오렌지빛으로 변한 구름은 모든 것을 향수의 매력으로 빛나게 한다. 단두대조차도. 얼마 전 나는 기막힌 감정의 불꽃에 사로잡혔다. 히틀러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 몇 장의 사진을 보곤 감격했다. 그것이 내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전쟁통에서 보냈다. 내 가족 중 몇몇 사람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되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시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해주었던 히틀러의 사진에 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히틀러와의 화해는 영원한 회귀란 없다는 데에 근거한 세계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심각한 도덕적 변태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용서되며 따라서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네, 첫 장은 이렇게 영원 회귀에 대한 니체의 사유방식과 전쟁과의 상관성을 열거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것을 이해하려고 사실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정확히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니체의 영원 회귀가 무엇인지, 그럼 작가는 누구인지 리서치 해봤습니다. 먼저 작가부터. 쿤데라는 1929년 체코에서 출생합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체코는 몇백 년에 걸쳐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요. 1918년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1938년 나치 독일의 나라가 합병이 돼요.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에 점령당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45년에는 소련의 위성국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돼서 1968년 쿤데라가 공산당 일대 서기와 함께 좀 더 자유로운 공산사회로의 개혁을 위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운동을 추진했다가 그것을 저지하는 소련군과 동맹군들이 체코를 침략하게 되면서 시민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을 가게 돼요.
이후 1984년에 이 책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출간되게 됩니다. 작가가 왜 전쟁을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 다음엔 니체의 영원회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회귀. 이 단어를 들을 때 뭐가 연상이 되나요? 전 뭔가 제자리, 원점, 반복, 원, 끝이 없는 메비우스띠, 또 종신토록 돌을 굴려야 하는 시치프스의 운명처럼 어떤 답답한 요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니체의 이 영원회귀는 그의 단독 고유 철학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적 흐름은 이미 고대 세계, 이집트, 스토아 학파, 기타의 종교 등등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고대의 장례 문화에서나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죠. 죽은 자가 내세, 다음 세상에서 산다고 여겨서 왕의 무덤을 그렇게 치장했잖아요. 근데 니체가 주장하는 영원회귀는 이런 여타의 철학이나 종교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즉 전생이 있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서 삶이 반복된다 하는 그런 윤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또 현세가 있고 다음에 내세가 있기에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부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란 시간,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근데 사실 이거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오늘을 살자. 까르페 디엠,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었죠. 지금을 충실히 살자. 근데요, 오늘을 살자가 중요한 거 알면서 오늘을 사는 게 뭐지? 이게 또 조금 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말을 좀 풀어볼게요. 니체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습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다. 즉, 도덕, 관습 등등이 이런 데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지고 굳어진 것들이잖아요. 격하게 말하면 니체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맹목성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사람에게 상처를 입다 보면 왜 그 경험이 그런 과거의 일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이미지를 고정화된 이미지를 형성해 주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을 산다는 거 그건 또 무엇일까? 이것은 미래의 의미만 쫓아 사는 것도 아니다. 꿈, 희망, 이데올로기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담보로 해서 오늘의 희생을 당연시하고요. 되려 그것을 조장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냥 아주 작게, 아주 미시적으로 소급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계획표요. 저는 옛날에 계획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론 계획표대로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표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이 늘 불안하다고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들도 계시겠죠. 계획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그 미래의 시간에 저당 잡힌 채로 오늘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오늘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깨어난, 이런 것들로부터 깨어난 의식으로 방탕하게 no,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니체가 말하는 겁니다. 알듯 말듯, 쉬울 듯 어려울 듯. 네. 이 얘기 잘 알면서도 오늘이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또 이게 또 아는 것과 사는 건 또 다릅니다. 또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이렇듯 영원한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는 회귀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차이가 있다.
다름이 있다. 그것을 봐라. 그게 오늘이다. 네, 영원회귀 사상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걸어둡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링크를 통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말도 영원회귀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 원고를 몇 차례 고쳤는지 몰라요. 개념을 알긴 아는데 이것을 또 원고로 해서 설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영혼회귀는 이제 뭔지 좀 알겠어. 그런데 그럼 밀란 쿤데라는 니체의 이런 영혼회귀 신화를 빌어와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를 이제 생각해 보겠죠? 어떻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14세기 아프리카의 전쟁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원회귀로 반복됐다면 역사가 뭔가가 달라졌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반복됐다면 달라졌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두 번째로 쿤데라가 묻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의미가 있는 거는 로베스피에르란 인물이 딱 한 명, 그 한 번 있어서야. 만약에 그 로베스피에르가 영원히 반복해서 계속 등장한다면, 그렇다면 그 혁명의 의미도, 그 다음에 그 프랑스인들이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도 덜하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회귀는 세상사를 그대로 보지 않게 해주는 시점, 순간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다 라고 유도를 해갑니다. 전쟁이라는 거시적 의미에서 아프리카의 전장을 등장시키고,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란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작가는 갑자기 전지적 시점에 나라는 인물을 소환해냅니다. 그리고는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간 그의 가족과 가해자인 히틀러를 교차시키면서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들의 존재 중 누가 더 의미가 있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저 순간 책 읽다가 화날 뻔했잖아요. 아니, 누가 더 의미 있냐고 이거 물을 일 아니지 않나요? 이거 당연히 가족들 의미가 있는 거죠.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히틀러는 당연히 의미가 있지 않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치 수용소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그 전쟁의 위협? 우리 주위에서, 우리 시대에도 다시 드리워지고 있어요. 더구나 우린 휴전선도 코앞에 있고요. 일제강점기 불과 100년입니다. 연이어서 6.25 동란 70년 정도 됐어요. 또 고개를 쳐드는 전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분노도 잠시고요. 다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전쟁을 통해서 뭐가 바뀌고 있는 거지? 전지적 시점의 나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쿤데라가 말하죠. 그런 상태에 놓이면 냉수족이 돼.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그래서 영원한 회귀란 없다는 세계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게 뭐냐고? 도덕적 해이, 나태, 변태가 생기는 거야. 와, 설득당했어요. 쿤데라한테. 이 무력이라는 거 비근한 예로 우리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죠. 대화나 이해, 평등 이런 게 없이 윽박지르고 완력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땅덩어리 넓다고 땅덩어리 작은 나라 윽박지르지를 않나. 인구수가 많다고 소수민족 윽박지르지를 않나. 핵을 가졌다고요. 아주 떼를 씁니다. 또 자기들은 돈이 많다고 또 무시하죠. 이게 개인들이 하는 내로남불이나 국가 간에서 해내는 이게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쿤데라가 이 책을 통해
어떤 구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존재, 인간에 집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허무하다 이럴 때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 잘못된 거 아니야. 허무하게 느끼는 게 맞아.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 아니, 더 깊은 허무감이 찾아온데도 두려워하지 마. 그 시간이 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그 고비를 알고 넘어가고 몸부림치고 깨우칠 때 그게 오늘을 사는 거야 라고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붕괴하던 당시에 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과거에 연연했어요. 그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짐도 수차례 해봤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산다는 게 너무도 무겁고 힘겨웠죠. 또 한편으론 내일의 계획표를 세워놓고 내일에 매달려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과 조바심을 내면서 오늘을 살았던 거죠. 그럴 즈음 이 책의 제목은 내게 붕괴의 감정과 더불어서 또 다른 감정 하나를 주었습니다. 역설의 책 제목처럼 그 가벼움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나는 이렇게 무거운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존재가 가벼울 수 있는 거지 하는 일말의 희망 같은 거요. 불편했던 제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 사회 정의에 대한 목마름까지 겹쳐져 있었던 너무나 무거웠던 당시의 내 삶. 그래서 이 제목이 날 참을 수 없게 만들었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난 나의 소감은요. 제목이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린 동시에 낯설지만 새로운 일상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자칫하면 익숙함에 새로운 것의 의미를 놓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선물해준 작가와 철학자와 번역가와 출판사에게 오늘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하라고 득덤인 것도 아닌데 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이 콘텐츠를 제작한 이 사람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영상이 쏟아지는 와중에 이 영상을 콕 클릭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당신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은 경치, 우리 모두의 날은 봄. 수천 수만 년을 영원 회기처럼 반복해 돌아오는, 그러나 결코 수천 수만 년의 봄과는 전혀 다른 오늘 순간이란 시간. 우리 인생의 봄도 그러하기를요. 당신이 사는 세상의 봄도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되어지기를요.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계절 되시기를요. 다음 회편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생각이 바뀐다. 좋은 내가 된다. 필통 시간의 발견이었습니다.